안녕하세요. 유인경의 일자리 테마토크의 진행을 맡은 유인경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을 조사한 결과 이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직장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는 이유로 성과와 보람을 확인하기 힘들어서라고 답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직업은 점점 다양해지고 사회는 복잡해지지만 여전히 기업의 이력서에는 스펙 그리고 기술 기업의 성장만 강요할 뿐 직업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회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엮어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불안감에 공감하고 또 용기를 불어넣고 감성지능 교육에 앞장서는 분이 계시는데요. 유인경의 일자리 테마토크 5회를 장식할 게스트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전 KBS 24기 공채 아나운서, 손미나인 컴퍼니와 인생학교 서울교장까지 다양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행작가 손미나. 손미나는 취업난에 지친 청년들과 현재 직장에서 성과와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통감하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용기를 강조하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정말 원하는 직업을 가질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나에게 꼭 맞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여행작가 손미나가 알려주는 도전의 기술을 지금 배워보자. 네, 유인경의 일자리 테마토크. 오늘 이 자리에는 손미나 여행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손미나 여행작가를 모시고 여행작가란 어떤 직업인가, 그리고 또 뭐 전망은 있는 걸까, 그 다음에 직업의 뭐 가치, 말씀으로만 보면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형이상학적이긴 하지만 네. 결국은 우리가 여행작가라는 직업 또 21세기의 또 새로운 직업의 가치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또 각 분야에서 독특한 일들만 다 하시는데 반면에 요즘 청년들에게는 네. 손미나 씨가 어떻게 보면 뭐 자유의 아이콘 또 가장 꿈꾸는 뭐 여행작가의 심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뭐 강의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들어볼 텐데요. 네. 근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그 취업이 어렵고 무엇보다 또 자기 일을 찾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는 꼭 사회 시스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진짜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선 경제 성장이 너무 둔화되고 그렇죠. 그리고 양극화 형상이 심하다 보니까 이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더 부모 세대보다 잘 살 수 없다라는 어떤 좌절감에서 이미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너무 벽이 높은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교육도 우리가 많이 받은 상태고 대학 진학률이 우리가 80%가 훨씬 넘잖아요. 네. 근데 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가보면 심지어 15%, 20% 정도밖에 안 되는 곳들도 있거든요. 100명 중에 15명만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음. 특히 한국에서는 인구수도 많은 데다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쟁률이 높은 상태에서 대학 진학률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계가 많이 허물어진 직업의 세계에서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경쟁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무한 경쟁. 네, 고등학교 졸업해서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지만 네. 수능 보고 나면 이제 새 세상이 열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착각을 그럼요. 했었는데요. 대학만 가면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대학 가보니까 거기서 또 경쟁이 심하고 요즘 대학생들은 교수님이 휴강하면 오히려 그 화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막 박수치고 네, 좋아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워낙 본인들의 그 상황이 급박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취업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요인 그리고 플러스 또 한 가지는 너무 많은 것을 획일화된 어떤 교육이 너무 질이 좋아지고 열의가 높다 보니까 이미 다 이렇게 밥상을 차려서 주는 결과가 되어서 본인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를 좀 안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탐구하고 없는 걸 찾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이 그냥 이미 다 주어진 상태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저 뭐 해야 되죠?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능력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기회가 없다기보다는 그 기회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인 거를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우리 청년들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쏙쏙쏙 와닿는 말씀들,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네. 사회 상황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고민거리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뭐를 해야 되지? 네. 그리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했고 선생님이 공부하라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요새 뭐 화두가 결정장애, 네. 뭐 선택장애라 그러던데 이런 고민들이 가장 많던가요? 네. 난 뭘 해야 되죠라는 고민들 제일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런 것 같아요. 오. 그 대학생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 최고 명문이라는 그 대학들에 있는 학생들인데도 네. 가장 궁금한 점을 물어봤더니 40% 40% 이상이 저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연봉을 얼마 받으면 좋을까 뭐 이런 것만 학생들이 고민할 것 같잖아요. 근데 네. 오히려 제가 이렇게 직접 만나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어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고민보다도 그런 뭐 N포 세대니 뭐니 이런 말들이 막 나돌면서 너무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아주 근본적인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오.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제 더 멀리서 큰 그 깊이 있는 것들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정말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있는 거죠. 많은 청춘들만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여행을 싫어하시는 분 거의 없고요. 맞아요. 그걸 글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여행 작가를 굉장히 많이 꿈꾸고 부러워합니다. 책방 같은 데 가봐도 여행 관련 서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네. 있던데 근데 여행 작가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래도 떠오르는 게 손미나 씨예요. 근데 이거는 감사하게도. 예. 미리 오랜 준비를 거쳐서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우연한 게 뭐 여행 갔다 와봤어, 책 써봤어 이렇게 된 건가요? 저는 첫 책을 쓴 게 아나운서 재직 시절이에요. 네. 조금 더 방송을 전문적으로 잘해보고 싶은 욕심에 네. 휴직을 하고 스페인에 가서 석사 과정을 했거든요. 네. 저널리즘 석사를 하고 음. 돌아왔는데 그 1년간의 그 제가 부르기를 자발적 안식의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큰 에너지를 준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공부하고 열심히 지내다 돌아왔는데 뭐 잠은 어쩌면 여기보다 더 덜 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서 느끼는 에너지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글로 써보자라고 아. 주변에서 계속 제안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책을 쓸 수 있을까라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말은 내가 자신 있지만 글도 잘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조용히 혼자 한번 이렇게 일기 쓰듯이 아. 글을 써봤던 건데 한 9달 만에 그 스페인어는 자유다라는 책이 이제 완성이 됐고 네. 나중에 이제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출판사에 계시던 분들도 이 책이 팔리겠냐. 스페인이란 나라에 아직까지 그때는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었고요. 그랬죠. 여행 작가라는 직업도 그렇게 뭐 예. 인기 있는 직업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제가 몇 가지 고집을 피웠는데 그게 뭐였냐면 표지에다가 제 이름과 얼굴을 넣지 않겠다. 오. 나는 그냥 글을 사람들에게 읽게 하고 싶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스페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그 익숙하지 않은 지역이라서 다른 걸 좀 섞어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어요 출판사에서. 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좀 배제하고 책을 냈기 때문에 좀 위험 부담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기대보다 훨씬 그 이상으로 뭐 기대보다 이상이란 말이 안 어울릴 정도로 기대한 게 거의 없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요즘에는 스페인을 많이 가시기 때문에 그런지 네. 사랑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책이 많이 팔려 나가면서 그 다른 또 출판사들에서 러브콜이 많이 왔고요. 어떤 특별한 법칙은 없는 거지만 네. 그냥 쓱 둘러보고 느낌만 써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독자들이 필요한 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뭐 가기 전에도 준비도 하셔야 되고 현장에서도 더 많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야 1년 동안 묵고 네. 난 다음에 쓰신 거지만 이제 본격적인 여행 작가로 이제 입문하신 후에는 준비나 뭐가 좀 달랐을 텐데. 맞아요. 네. 이때는 정말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타이밍이라든가 운이 잘 작용을 한 케이스인데 네. 그런 게 아니라면 가기 전에 그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적어도 하는 기준은 여행지를 뭐 어디가 유행이니까 가서 그 책을 써야지 저는 그런 건 진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그 생각이 들었을 때는 타이밍이 늦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보다는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여행지가 어디인가 그거를 생각하셔서 일단 여행지 선정을 하시고요. 진화하는 어떤 여행의 스타일이라든가 사람들의 그 생각, 라이프 스타일 같은 거를 관찰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생각을 하셔가지고 플래닝을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서 한 가지 테마가 있어야 됩니다. 한 나라의 이야기를 음. 한 권의 책에 담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전하고 싶은 확실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 가지를 딱 정하셔서 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여행 작가가 많죠. 저는 빌 브라이슨이라는 작가가 네. 쓴 아주 유쾌한 여행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사실 여행이 꿈같이 여겨지지만 건강도 해야 되고요. 네, 중요합니다. 눈썰미도 있어야 되고 네. 사람들하고 뭐 소통도 잘해야 될 텐데 네. 손민아 작가가 생각하는 여행 작가로서의 뭐 조건, 네. 아니면 뭐 필수 요소 이런 게 있을까요? 꼭 글솜씨만 갖고도 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요. 네. 지금 말씀하신 체력 정말 중요하고요. 네. 네, 일단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호기심.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궁금해서 맞아요. 그걸 취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직접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방관자처럼 나는 별로 재미없는데 이게 이 나라에 유명한 거래 이래서 글을 썼다가는 절대로 독자를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사람들을 감동시킨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여행서는. 네. 근데 그러려면은 본인이 스스로 그게 궁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기심. 그 어떤 거에도 끊임없는 어떤 호기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런 호기심이 생겨났을 때 그거를 정말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와 열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글쓰기 솜씨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평상시에 달리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기를 쓴다던가 짤막한 글을 씨를 매일 뿌리다가 그 안에서 예쁜 꽃이 하나 피어나듯이 매일 조금씩 글을 쓰는 습관은 어찌 보면 언젠가 내가 마음먹고 뛰었을 때 마라톤을 뛸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아닐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300페이지가 넘는 책들을 10권 가까이 겨우 10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썼을까를 생각해 보면 유일한 힘은 그거 같아요. 어릴 적부터 저는 지금까지 계속 일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에 대한 성찰도 되기 때문에 네. 내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도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방향으로 여행을 할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글 쓰는 게 두렵지 않고 힘이 덜 드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네. 그래서 그런 습관을 평상시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외국을 가거나 지방이건 도시를 갈 때는 골목길이라든가 그럼요. 이런 소소한 데도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정보들은 다 어떻게 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사전에 책도 많이 읽고 또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웹서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조사도 많이 하는 편이고, 네. 그런 데 있어서 제가 조금 도움을 받는 게 있다면 외국어를 몇 가지 하니까 한국에 있는 포털 사이트만 뒤지는 것이 아니라 영어, 스페인어, 불어로 다 뒤지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기자 친구들한테 정보도 얻고 이렇게 해서 취합을 해서 저는 가기 전에 꼭 로컬에 그 현지인 그 누군가를 만들어 놓고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유연하게 계획을 짜서 조금 플래닝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서 현지 친구나 지인들이나 기자들에게 얻은 정보와 실제로 만난 사람들의 그 루트를 따라서 돌아다니는 편이고요. 네. 정말 발로 열심히 뛰겠다, 많은 걸 내려놓고 내 발품을 팔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시면 기회가 옵니다. 그럼 그 기회를 알아보고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게 힘이죠. 근데 손민아 씨 경우에는 뭐 굉장히 그때 KBS에서 가장 잘 알려진 아나운서여서 손민아 아나운서가 쓴 책이다라는데 호기심도 있었을 테지만 그렇죠. 네. 보통 뭐 예컨대 학생이건 네. 아니면 잠깐 직장을 그만두고 여행을 해서 쓰고 싶은 욕구가 있었건 이런 안 알려진 분들은 네. 어떻게 여행 작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출판사에 가도 누구세요? 뭐 라고 물어볼 것 같기도 그렇죠. 할 텐데 맞아요. 뭐 포트폴리오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좀 문을 두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권유받은 경우긴 하지만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평상시에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글쓰기라던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책이라든가 또 시장 조사를 열심히 하셔서 우리에게 없는 게 무엇인가를 좀 보신 다음에 매력적인 기획안을 만들어서 출판사 같은 데를 찾아가시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여행서를 써야지 했을 때 지금 뭐 인도가 유행이니까, 아니면은 뭐 핀란드에 대한 책이 없으니까 이것도 좋지만 지금의 한국 사람들, 내가 타겟하고 싶은 사람, 온 국민이
많이 읽게 하는 책을 쓰신다고 욕심을 내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그쵸. 나는 30대 여성, 아니면 나는 50대 남성, 누가 읽고 싶은 여행기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그 여행기를 읽을 만한 사람들이 지금 인생에서 어떤 욕구가 있는지, 무엇이 어떤 허전함인지. 왜냐면 결국 여행은 현실에서 채워주지 않는 무언가를 채우기 위한 어떤 본인의 그렇죠.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 네, 있기 예. 때문에 그런 그 니드를 파악하셔서 거기에다가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재능을 결합해서 매력적인 기획서를 만드시는 거예요. 뭐 어떤 뭐 테크놀로지 같은 거랑 인스타그램이건 블로그건 네, 통해서 페이스북 그렇게 할 통해서, 것인가라는 게 알려주고. 굉장히 그 중요한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페루 여행 다녀서 책을 작년에 냈는데 그때 그 책 챕터마다 QR코드를 박았어요. 현재 가서 휴대전화 하나면 요즘에는 네. 1분 뭐 30초 짧게 네. 정말 뭐 재미난 영상 같은 거 꼭 프로페셔널한 그 스킬이 없어서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럼 뭐 무지개를 봤다, 뭐 페루 뭐 마추픽추에 비가 내렸다 이러면 그거를 찍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책을 읽은 사람이 QR코드를 이렇게 뭐 스캔을 하면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와.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독특한 전략과 미래의 어떤 세상과 현재의 어떤 니드와 이런 거를 좀 파악해서 기획서를 매력적으로 만드시면 저는 분명히 그것을 원하는 출판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막연히 그냥 여행하고 싶다, 여행 좋아한다로는 될 일이 아닌 것 네. 같아요. 세상을 읽는 흐름, 이 현대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참 재미있는 게요. 여행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진짜 많은지 네. 무슨 문화 아카데미에서 여행 작가 과정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데서 여행 작가 되는 과정 글을 배우는 게 필요합니까? 아니면 뭐 약간 소통솜씨라더라도 내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저는 기초적인 거는 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몇 시간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것 같진 않거든요. 배운 후에 자기가 얼마만큼 프랙티스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습관, 평상시에 얼마나 다독하고 또 다작을 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스킬을 배우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기초는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하시는 게 좋고, 똑같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도 왜 제가 찍은 사진이랑 내가 찍은 사진이 다르지라고 생각하신 적 있을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서인데요. 유명한 사진 작가랑 본인이랑 사진이 다른데 그 이유가 실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점. 그래서 그렇죠. 그 눈을 달리할 수 있다면 그때는 기초만 쌓여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자기만의 글을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런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많은 나라를 다니시고 그러거나 오래 머무시고 할 때 네. 그런 여행 경비는 도대체 다 어떻게 하셔요? 스페인 책은 제가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그냥 뭐 제가 살다 온 이야기 쓴 거고요. 다른 기타 그 여행 같은 경우는 경비를 지급받아서 가는 적은 거의 없고요. 네. 요즘에는 뭐 협업 체제로 가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컨대? 예컨대 뭐 저는 사실 큰 호텔이나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는 편이라 네. 뭐 그 조그만 소규모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다 후원을 받아서 네. 제가 체험을 하고 그 이야기를 뭐 박스 형태로 뒤에 조금 실어드리는 정도 예. 그 정도로 하기도 하고요. 혹은 여러 가지 뭐 페스티벌이나 공공기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요. 예를 들면 스페인에 있는 무슨 지역 정부에서 우리가 외국의 뭐 기자들을 뭐 모아서 어떤 축제를 하는데 와서 숙박이랑 뭐 이런 거 제공하니까 머무르면서 뭘 좀 해달라. 그럼 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동시에 또 조금 기간을 늘려서 제가 글을 쓰고 책의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형식의 네. 뭐 그 쉐어링 네. 시스템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숙소를 공유한다든지 혹은 경험 자체를 공유한다든지 카우치 서핑 같은 데를 뭐 이용해가지고 여행을 한다든지 정말 눈 열심히 씻고 찾아보시면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여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마트하게 잘 활용하시는 그 기술, 오히려 그거를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청춘들이 여행 작가가 될 거야. 그러면 이게 생계 유지까지 가능할까요? 잡지사나 이런 데는 여행 고려가 별로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네. 과장돼서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고요. 여행 작가를 해서 무조건 다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절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본 그 경험들로 봐서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사실 여행 작가를 해서 그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행도 하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넉넉하게 여행을 하고 맞아. 그걸 책 써서 그게 뭐 매번 할 때마다 진짜 베스트셀러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작가가 가져가는 인생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또 다른 여행을 보장한다는 그런 뭐 답도 안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한다. 글쎄요. 저는 거기 퀘스천 마크를 오히려 달고 싶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정말 남들하고는 차별화되는 어떤 전략으로 기획을 하고 이 기존의 책을 저처럼 여러 권을 낸 작가들도 이미 다른 세상이 온다는 거를 실감하고 인정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려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글만 쓰는 거 외에 이걸 어떻게 재미있는 현상으로 혹은 다른 어떤 그 부수적인 액티비티로 잘 연결할 수 있을까? 또 다른 방식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자기만의 길을 미리미리 모색해서 좀 생각도 하고 정말 현실적인 거를 따져보기도 하고 플래닝을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계 뭐 나라가 있어봤자 뭐 100몇십 개국 뭐 이것도 네. 안 될 텐데 여행기가 나온 책은 특히 얼마 안 되잖아요. 몇 개국이 네,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소민아 씨 책은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한 권 나와서 히트칠 수는 있어요. 네. 두 번째도 오케이. 그래, 한번 읽어볼까? 근데 이렇게 꾸준히 9권의 책들, 그게 소설이건 에세 형식이건 했을 때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는 어떤 본인만이 이유. 느끼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사람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 나라로 구분되는 것 같지만 스페인이면 스페인 사람들, 페루면 페루의 사람들, 뭐 프랑스면 프랑스의 사람들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에서 매력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행서를 쓰고 싶은 분들이 나는 어떤 나라 여행기를 써야지라는 그 관념에서도 벗어나시는 게 중요해요.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분명히 닿지 않은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시는 게 이제 뭐 관건이죠. 사람 얘기를 많이 하셨다는데 실제로 구체적인 사람들과의 만남 네.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그게 외국어가 가능해서 되는 건가요? 현지에서 사람들을 친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네. 쉽지가 않을 텐데요. 네. 아마도 외국어를 하는 게 음.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일단 몰라도 어느 정도 처음에 친해지는 거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김수로 씨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가 너무 재밌었는데 네. 이태리 여행 가서 본인도 저 못지않게 아는 사람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셨냐니까 자기는 이태리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네. 가서 사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앞에 가서 무조건 꼭지점 춤을 췄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들이 귀엽다 귀엽다 이러면서 막 집에도 초대해 주시고 그래서 얘기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처음에 친해지는 거는 사실은 언어 때문에 못합니다 하는 거는 조금 핑계인 것 같고요. 내가 어떻게 용감하게 다가가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끌어내는 데에는 사실은 외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무기로 작용을 했을 수 있죠. 대신에 저는 다른 걸 또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저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다른 분들은 다른 무엇이 있는지를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어만큼 그러니까 말로 하는 버벌 랭귀지도 있지만 말이 필요 없는 언어도 많잖아요. 그러면 춤이라던가 네. 음악이라던가 그림이라든가 뭔가 어떤 예술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라든가 그게 어떤 게 됐든 간에 그런 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그게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사진 네.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글만 잘 쓰기에 사진 잘 찍기 참 힘들거든요. 네. 근데 요새 뭐 카메라도 좋고 또 휴대폰 다 있지만 나만의 감각적인 사진을 찍는 것 특히 외국에서는 잘 보고 왔는데 글이야 되살려서 쓸 수 있어도 사진만 찍으면 정말 힘날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진 잘 찍는 부분은 또 어떤 게 있어요? 감각을 담기. 그러니까 사진도 처음에는 그게 정말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 찍을 수 있는 만큼 많이 찍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본인이 정말 보고 느꼈을 때 감동을 주는 사진들을 찍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스타일이 뭔지를 이제 알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도시를 전체를 훑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호텔 방에다 카메라를 놓고 매일 아침에 한 장씩을 찍어서 그것만 갖고 책을 쓰는 작가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진을 잘 찍는다는 거는 테크니컬한 것보다도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 사람인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파악하시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기계는 정말 좋은 게 많습니다. 요즘에. 네. 그래서 사진을 잘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여행 작가를 할 수 있는 거는 보람이 크기 때문일 텐데요. 네. 여행 작가로서 갖는 가장 큰 보람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 만족만 갖고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런 어떤 무언가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저는 들어서 음.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혼자서 경험한 어떤 일이 생명을 지녀서 수많은 또 다른 생명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는 거.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용기를 얻어서 여기 나온 지역을 찾아가기도 하고 저는 독자들한테 손민아 씨 책에 나왔던 어떤 지역 제가 가봤는데 어떻더라고요 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요. 제 현지인 친구들에게서 한국 사람이 찾아왔었어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럴 때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렇죠. 네. 그냥 뭐 던져놓은 책이 아니라. 네. 근데 차별화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손민아표 여행책의 팁, 뭐 특별한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 좀 꼭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좀 두려움 없이 제가 현지에서 현지인들만이 하는 것들을 직접 체험하려고 해봐요.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갔을 땐 탱고를 배웠고요. 멋지다. 네, 스페인에 갔을 때는 뭐 이렇게 여자들도 투사 체험할 수 있거든요. 좀 무섭긴 한데 정말 그 또로라고 하는 네. 실제 투들의 그 송아지죠. 송아지지만 걔네는 뿔이 있고 굉장히 과격한 성향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진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체험도 해본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 나라 사람들만이 해볼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꼭 한번 체험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그 독자들에게는 본인이 좀 대리 만족하는 느낌? 예, 그런 거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직업이자 삶이기도 할 텐데 손민아 작가에게 여행이란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는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네. 여행은 어떤 거다. 그다음에 또 여행 작가라는 직업의 전망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다른 형태로 예를 들어서 저는 여행도 큐레이션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뉴스 큐레이션을 하는 그 뉴 미디어들이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그렇죠. 최근 3년 네, 정도. 예. 근데 이 여행도 이제는 너무 식상해요. 무슨 어디 몇 박 며칠 이런 거는 정말 맞아요. 하나도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맞춤형 여행, 뭐 유인경 기자님한테 필요한 여행은 어떤 거 이런 거를 누군가 큐레이션 해주는 직업이 생긴다면 참 매력적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여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어떤 분야들 뭐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여행에 대한 강의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 저는 전망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획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나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들이 우리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에게는 무한한 시간이 생기고 수명이 길어지고 뭐 교통수단은 발달하고 여행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전망이 밝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획을 내가 할 것인가. 이제는 수만 가지 옵션들을 놓고 레고 세트에서 그 조각들을 가지고 내가 성을 쌓듯이 직업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저는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테마가 여행일 뿐 그것이 여행 작가도 좋고 여행 작가에서 뭐 플러스 알파가 돼도 좋고 본인이 만들기 나름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일상 속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정말 힘들게 한 번씩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행을 내가 늘 생활처럼 하면서 또 재충전도 하고 돌아올 수 있고 새로운 걸 보고 아이디어도 얻고 또 항상 스판테니어스하게 뭔가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거를 마주하면서 본인이 나도 몰랐던 자아가 튀어나오고 나도 몰랐던 어떤 용기도 튀어나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 변신을 하거든요. 그럴 기회를 계속 끊임없이 얻을 수 있다는 거가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행 작가에 대한 손민아님의 실질적인 조언 그리고 팁, 보람과 매력까지 알아봤고요. 사실 손민아 작가는 시작을 아나운서로 하셨잖아요. 네. 요즘 뭐 공중파 아나운서 되려면 몇천 대 1의 경쟁을 뚫어야 되기도 하고 특히 젊은 여성들은 물론 남성들에게도 꿈의 직업이기도 한데요. 1997년에 네. 예, KBS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었었는데 원래 아나운서가 꿈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아니에요. 저는 아나운서 하면 참 잘 어울리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화를 내고 그랬었어요. 나는 관심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해? 막 이 정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스페인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때 이제 저는 대학교 시절에 네, 오로지 외국어 배우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거나 이런 게 저는 꿈이었어요. 네. 어쨌든 그때도 무대를 세계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스페인에서 유학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 몰랐던 면을 너무 많이 알게 된 거예요. 나한테 말하는 재주가 있었나 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자유롭고 나의 어떤 그 타고난 호기심과 뭐 현장에 가서 그거를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전달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열정이나 또 어떤 남들 앞에서 말을 하면서 느끼는 기쁨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종합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하다 보니까 아나운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랑 상대방이 누구를 찾고 있는지를 파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해에 원하는 인물이 누구일까? 그리고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 그 하나만 가지고 정확한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낮에 뭐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이런 거는 저녁 시간으로 밀어놓고 네. 방송국을 자꾸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KBS에 미리 들어간 저희 선배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이제 사내로 진입을 해서 직원들만 보는 사보라든가 어머. 이런 정보들을 빼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봤더니 그 당시 KBS가 위성 방송 시대를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글로벌 어떤 방송국의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나에게 기회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입사 원서를 쓸 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다른 어떤 저의 경험이나 무슨 뭐 특기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쓰고 외국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인 걸로 제가 제 자신을 PR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판단하기로 이렇게 글로벌 회사로서의 어떤 그런 거를 강조한다면 필기시험 문제도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아무도 거기에 눈을 안 돌릴 때 대형 서점에 가가지고 제가 그 뉴미디어에 대한 책을 봤더니 딱 8권밖에 그때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완전히 다 통독을 하고 실제 시험을 나왔던가요? 봤는데 많이 나왔어요. 와. 네, 그래서 그 시험 전략도 맞았고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1차 실기 시험을 보니까 정말 비슷해서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이 하고들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나운서 옷차림이 따로 네, 있고 그래서 아나운서 어차피 내가 최고로 예뻐서 여기서 튈 거 아니면 이건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그냥 내 개성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집에서 하고 간 것 같아요. 헤어 메이크업도 내가 평상시에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예쁜 부분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의상도 제가 좋아하는 옷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랑 같이 시험 봤던 저희 동기들이 쟤는 떨어지겠다 그랬대요. 그 시험장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했던 기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화면빨 안 받는 옷에다가 저런 립스틱 색깔을 바르고 왔을까? 머리도 너무 까매서 저거는 이상하게 나올 텐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심사위원들이 전략적으로 봤을 때 차별화 전략. 1000몇 명을 보고 있으면 네. 얼마나 지루할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좀 다르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봤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맨 마지막에 인터뷰를 봤을 때에도 제 예상대로 그 외국어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시고는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셨던 심사위원님들의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나서 저는 이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게 있어요. 특히 아나운서 시험은 어떤 걸 조언을 또 해주고 싶으세요? 네, 미리미리 뭐 볼펜을 입에 물고 뭐를 준비를 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그건 들어가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음도 교정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뭐 혀가 짧다거나 처음부터 안 되는 발음, 뭐 구강 구조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그런 거는 걸 안 교정을 하셔야죠. 해야 되지만 네. 그런 게 아니면 얼마든지 노력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말이라는 거는 사실은 일단 뭐 아주 쉬운 걸로 말 천천히만 해도 굉장히 유려하게 지적으로 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아주 기본적인 스킬들만 알고 있어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배우셔도 되고 네. 방송국 입장에서도 뭔가 기존의 아나운서와는 다른 새로운 인물을 찾지 비슷해 보이는 사람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그 해에 내가 그 타겟을 하나 정확하게 정하시고 그 다음에 플랜 B, 플랜 C를 정하신 다음에 그 순서에 맞게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인터뷰를 보러 들어갔을 때는 심사위원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지 한 번만 여유를 갖고 생각을 하신다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1000만큼 노력해야 될 거를 100만 하셔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 수천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간 데다가 우리들이 보기에는 정말 지성과 미모와 뭐 교양을 겸비한 사람처럼 보이고 항상 가장 아름다운 자세로 멋진 옷을 입고
딱 뉴스를 전하면 네. 아주 근사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아나운서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일이 많고 그럼요. 텔레비전 잠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날씨도 전해야 되고 새벽 방송도 해야 되고 애로사항이 되게 많다던데 네. 아나운서들의 그 일상이라는 게 되게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일반 사무 직원, 사무까지는 아니어도 일반 뭐 대기업 사원처럼 회사원으로서의 어떤 직무와 의무를 다 해야 되는 부분 플러스 개인의 방송까지 이제 해야 되고요. 그런데 대중적인 인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어떤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들도 생겨나고요. 그리고 겉으로는 굉장히 편집이 돼서 예쁘고 편안하고 재미있는 모습만 보여지지만 1시간 방송에 나가기 위해서는 10시간씩 녹화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태풍이 몰아쳐도 뭐 눈이 내려도 벌에 쏘여도 마이크는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어떤 위험을 무릅쓰거나 또 체력을 많이 요구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 안에서의 경쟁도 심하고 이제는 경계가 무너져서 아나운서가 아나운서로만 경쟁하나요? 기자랑 하고 개그맨이랑 하고 네. 모두와 경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방송이 1인 미디어 시대가 돼서 공중파 방송국도 뿐만 아니라 뭐 케이블, 종편 그리고 또 이제 인터넷으로도 방송. 정말 좋은 방송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고 누구나 휴대전화 하나면 방송국을 차릴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견뎌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좋은 면만 생각하고 들어가신다면 정말 큰 오산이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 외에 정말 실질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그만큼 보람도 굉장히 많은 직업이기 때문에 어떤 보람과 매력이 있어요 아나운서로서는? 일단은 최일선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어떤 일들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쟁점들이나 사건, 사고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접하고 가장 앞에서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재미있는 사람들이나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실컷 만나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뭐 셀러브리티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하고도 정말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전폭적인 전 국민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또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늘 생각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하지만 그런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포지션에 간다는 건 정말 매력적인 일이죠, 사실은. 가장 첫 직업이고 첫 직장이어서 애착도 크실 것 같은데 아나운서라는 직업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미래가 보이시나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한계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저는 오래 갈 수 없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만의 뭐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방송국에 다니면서 가끔은 어떤 여성으로서의 벽에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큰 회사다 보니까 부서가 나누어져 있고 각자의 그 업무가 있어서 그런 어떤 특화된 일을 제가 넘어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그게 여성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계점이 저는 굉장히 많이 느껴졌는데 그게 많이 무너져야지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어떤 경험이 능력이 돼서 그걸 가지고 더 많은 분들에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것이고 그래야지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더 신뢰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뢰성 이런 거는 정말 아나운서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거를 잃지 않고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쌓아갈 수 있는 어떤 직업군이 되어야지만 오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생생한 조언 들어봤는데 보다 더 생생한 조언을 듣고 싶다면서 학생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한번 한양대학교 이혜주 학생의 질문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손민아 작가님. 저는 한양대학교 국문과에 재학 중인 이혜주입니다.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시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제가 뭐 하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2학년쯤 됐을 때 세계로 떠나는 것이 유행처럼 퍼져 있는데요. 물론 학업도 중요하겠지만 너도나도 피부로 느끼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떠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힘든 학업에서 일시적으로 기피하려는 현상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작가님께서는 이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학생들이 견문을 넓히고 인생의 전환점을 찾는 여행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 알려주세요. 사실
어딘가로 멈추고 잠시 떠난다는 게 절대 회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자발적인 안식이라고 제가 부르는 그 시간, 그게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뭐 주말 잠깐이 됐든 아니면 정말 전화기 꺼놓고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던져놓은 상태로 문 걸어 잠그고 2박 3일 혼자 누워있는 게 되더라도 그 어떤 퍼즈 있죠. 디스커넥트, 완전히 이 끊어지는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꼭 세계를 본다라기보다는 여태까지 20살, 20몇 살까지 살면서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뭐 나와 익숙한 문화 속에서만 살아왔던 그것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장소에서 자기를 만나가지고 발견을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회피가 아니니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그거 잠깐 멈춘다고 해서 절대로 인생이 늦어지는 거 아니고 오히려 나중에 더 빨리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저는 너무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대개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게 정말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야 라고 잘못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이. 살기로. 네. 근데 생각보다 기회는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물론 열심히 그 생활을 해야겠지만 그게 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많은 욕심 부리지 말고 네. 내가 꼭 원하는 게 뭔지를 미리 생각해서 그걸 얻어오는 여행. 그리고 또 두 번째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거는 되도록이면 부모님께서 경제적인 능력이 되셔도 너무 그거에 의존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뭔가를 체험해서 스스로 독립을 해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완전히 그런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스스로 그런 일을 좀 개척해서 아르바이트해서 돈도 모으고 그렇게 해서 떠나보는 것을 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야말로 넘어져도 되고 실패해도 되고 쓰러져도 되고 좀 많이 건강하니까 조금 고생해도 되니까 뭐 요즘 청년들 미안해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긴 한데 고생하는 것도 다 청년의 몫인 것처럼 너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서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네.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체험들이 진짜 값진 결과물로 나중에 이어질 거니까 그걸 믿고 한번 본인의 힘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네, 요즘 우스갯말로 젊은 고생은 평생 골병이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제가 체험 한번에 따른 다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음 학생의 질문 한번 또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손민아 작가님. 저는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이다원입니다. 여행 작가로서 또 많은 사람들의 멘토로서 활약하고 계신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는 언론 활동에 관심이 많아 작가님이 아나운서로 활약하실 때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아나운서는 여성성이 두드러지는 부분이 많은 직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성을 강조하는 환경에서 근무하시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해외 대학에서 언론을 공부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언론과 해외 언론을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 언론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언론계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학생의 질문 받아봤는데요. 네. 그렇죠. 아나운서가 남자 아나운서보다는 여성 아나운서에게 더 스포트라이트가 가기 때문에 네. 여성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죠. 네. 뉴스 룸에서도 그리고 또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그 여성들이 진행하기 위해서 끼어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더 많다는 거. 네. 그리고 여성이 더 많거든요. 숫자적으로도 그 아나운서실 안에.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파워가 좀 더 셀 수 있다는 거 그 안에서 그 정도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성의 목소리가 존중이 된다는 거. 단점은 말씀드린 대로 여성 아나운서들이 스스로가 어떤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기보다는 저희는 오히려 그런 걸 깨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적으로 너무나 젊은 여성 아나운서들에게만 더 기회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여성의 그 유리천장을 낮추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서 근데 그거는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좀 진취적으로 바꿔나간다면 좋아질 것 같아서 네. 언젠가는 정말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여자 아나운서 선배가 메인 뉴스를 진행하는 이런 날이 진짜 저는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해외 언론과 우리 언론의 차이점은 뭐 해외와 국내 이렇게만 나누기엔 너무 나라별로 차이가 많은 것 같아서 맞아요. 네.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뭐 중남미나 그 스페인 같은 나라들에서는
그러니까 그 국민성이 많이 드러나서 가십성 프로가 굉장히 많고요.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많고 또 아무래도 방송 자체가 유쾌하고 즐거운 쪽으로 흘러가는 면이 많고요. 또 그 프랑스 같은 데 보면 아무래도 실험적인 게 많고 또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디자인적인 게 강조되는 어떤 뭐 세트 하나만 봐도 우리하고 너무 다르고 저기서 저렇게 창의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말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책 한 권 갖고 몇 시간 떠드는 와, 나라 정말 봤어요. 끝이 안 나요. 그 네. 디베이트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네. 그래서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우리하고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토론 프로를 하면 짜여진 각본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재미가 별로 없거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그리고 많죠. 이런 말씀 해주세요. 패널로 나가도. 네.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언론의 어떤 자유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까지도 더 쟁취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게 이제 우리도 곧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조금 더 지금보다 자유로워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두 학생들의 궁금증이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손빙아 씨한테 제일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멋진 아나운서로서 베스트셀러 여행 작가로서의 삶도 부러웠지만 지금 이 시기에 하고 있는 일, 바로 인생학교 일이죠.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리고 또 과연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 내가 사소하게 던지는 말들이 뭐 어떤 가치를 갖고 있을까? 사소한 일들에 사실 혼란스러워서 큰 일조차 그르치는 일이 많은데 진정한 내 일? 내 일상? 뭐 이런 것에서 의미를 부여해주고 하는 일이 또 인생학교 일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인생학교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인생학교는 말 그대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은 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프로젝트고요. 알렌 드부통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가 2008년도에 런던에 처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15개국까지 이제 확산이 됐는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1년 전부터 그 문을 열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그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 꼭 필요한 일들인데 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을 많죠. 배우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나열하자면 한두 끝도 없이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크게 그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이렇게 축약을 하다 보면 현대인들에게는 아무래도 일 그리고 관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심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학교에서 정말 많은 과목을 배우지만 이 그런 과목들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해서 일터에서 꼭 훌륭한 일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해서 커리큘럼으로 만들었고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저희는 굉장히 독특한 모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일정 부분은 지식을 전달하지만 그 다음에 스스로 학습을 하고 토론을 해서 자기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해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 때처럼 틀려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다는 어떤 그 안심할 수 있는 어떤 기분을 일단 선물 받으시고 이 안에서 보호받는 기분으로 많은 분들과 함께 어떤 집단이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감을 느끼시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아서 돌아가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감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네. 여행에서 그렇고 사실 뭐 어떤 인터뷰에서 인공지능 뭐 이런 게 아무리 돼도 인간만이 유일할 수 있는 게 감성지능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감성지능이라는 것도 뭐 타고날 수도 있겠지만 좀 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예.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어도 이걸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줄 모르면 할 수 없고요. 내가 아무리 재능이 많은 사람이어도 진짜 가슴 뛰는 직업을 어떻게 찾는지를 모르면 그 과정을 알지 못하면 찾아낼 수가 없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일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게 하는 지혜를 나누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감성지능을 키우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본인이 원컨 않으시던 이 여행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자유의 아이콘이 됐고요. 네. 수많은 분들이 나도 직장 때려치면 이렇게 손민아 씨처럼 유명해지고 잘 살아보다 하고 퇴사를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고비고비마다 많을 텐데 퇴사를 지금 갈망한 사람들 사실은 마땅히 때려쳐야 될 직장도 많고 네. 그분이 떠나줘야 될 것도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맞아요. 위해서 한번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떤 선택을 하실 때 절대로 감정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이성적으로만 생각하셔도 안 되고 정확하게 기준점을 세워서 종이에다 열심히 적으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생각을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놓고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아무리 봐도 이 퇴사를 하는 것이 나에게 더 행복한 길이겠다라는 판단이 드셨을 때에는 나머지를 과감하게 버리시는 어떤 용기도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다음 단계를 잘하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취미 삼아 블로그 같은 거를 운영해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무료로 뭐 인터넷 이북 같은 거 만들어서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어떤 모임 같은 데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여행작가 체험을 해볼 수도 있고요. 뭐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이런 데 찾아오셔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도 있고요. 다양한 거를 하시고 나서 아 이건 정말 이제 내일이다 했을 때 그때 그만두시는 어떤 그 중간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인경의 일자리 테마 토크에서 빠질 수 없는 질문이 만약에 손민아 씨의 삶에 점수를 매긴다면 이 시점에서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를 주시고 싶고 이유가 뭔지. 어렵네요. 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스스로 잘 모르겠지만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선택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꽤 높은 점수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뭐 80점 이상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양해 보이지만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요. 네. 사방으로 정신없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저는 대중과의 소통을 하는 게 저의 가장 중심에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네. 말로 하던 소통을 글로 했었고 지금은 그 화면을 통해서 하던 거로도 뭐 책을 통해 하던 걸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아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이구나라는 어떤 자긍심을 느낄 수가 있어서 당분간은 그 정도 점수를 주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여태껏 출연하신 분들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주셨어요. 어쩜 좋아? 아니, 그 자기 일에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건 네. 좋은 일이죠. 더 좋은 작품을 쓴 소설가로서로도 기대를 해보는데 어떠세요? 저랑 좀 오랜만에 만난 거였고 또 모처럼 네. 더구나 일자리, 직업, 자신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심도 깊게 나눴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요즘에는 뭐 직업에 대해서 조사하라는 그런 숙제도 많고 이런가 봐요. 그리고 실제로 대학생들도 궁금해하고 해서 네. 이런 질문을 그 온라인상의 어떤 소셜 미디어가 열려 있다 보니까 네. 채널이 열려 있으니까 네. 정말 많이 받거든요. 아, 저희 회사 예.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걸로 질문이 너무 쇄도를 하는데 제가 다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어떤 확신을 얻은 시간인 것 같아서 오늘 굉장히 보람 있는 토크였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다양한 일을 많이 하시고 엄청나게 바쁘신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유인경 일자리 테마 토크에 참여해 주신 선배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에 또 봬요. 네, 고맙습니다. 네. 유인경의 일자리 테마 토크 5번째 시간. 오늘은 여행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찾는 손민아 여행 작가와 함께 했는데요. 여행 작가와 아나운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취업과 이직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유인경의 일자리 테마 토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